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또 에브리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흥미로웠는데 오늘은 계절성, 9월 계절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지금 세론 메이, 또 9월 조정에 주의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월별 계절성을 보면은 사실 논리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진짜 보면 9월 내내 FOMC 회의 전까지는 박스권 전략이 계속 지속될지 여부 궁금하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계절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계절성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8, 9, 10월의 그러한 변동성 확대 그 계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특히 9월이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결국은 빠져서 늘 끝났다라는 거고요. 최근 5년을 제가 박스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5년 중에 4개년이 마이너스 4에서 9%까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작년으로 가보시면 작년 9월이 왜 올랐었냐면 7, 8월이 심하게 빠졌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때가 8월이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합쳐보면 최근 5년은 확실히 9월 전후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다. 그 계절성을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폭도 이전에 비해서는 꽤 컸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를 크게 수급상의 한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가 이제 밝혀낸 건데 1986년도 미국의 세제 개편, 세제 개혁이 되면서 뮤추얼 펀드들이 소위 그러니까 이득을 보면은 미국은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세금 안 내지만 대주주 빼고는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들이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야 되고 손실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소위 이익 본드에서 소위 이제 덜어내 줍니다. 그런데 영어로 텍스 로스 하비스팅 보통 이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그것을 10월 말까지로 막아놨어요. 결국은 9, 10월에 내가 손실을 본 종목들을 아예 진짜 팔아버려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내가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세금 절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확실하게 86년도 이후에 나타나더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소위 이제 매도 압력 커지는 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15년 동안 미국의 최대 수요 주체는 기업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자사주 소각이 4월부터 7월까지가 가장 많고 한 해 동안 제일 없을 때가 9, 10월입니다. 결국은 매수 주체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 매도는 많아지고 아까 소위 절세 효과 때문에 매수 주체는 사라지는 사이 수급상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9, 10월에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대통령 4년 주기에서 보통 취임의 첫 해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지난 125년간의 그러한 통계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요. 네. 네. 보통 이걸 다 합쳐 보면은 상당히 올해 9월이 다행히 첫날은 조정받고 그 다음엔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9월, 10월 정도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대표님이 8월 중순 때 미 장기물 금리와 환율이 키를 쥐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선진국들의 장기물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자, FOMC는 지금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말에 발표될 노동지표도 참 중요해 보이고요. FOMC 회의 이후에도 조금 답답한 박스권을 지금 대표님은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1차적으로는 이제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1980년도를 피크로 해서 40년간 금리가 줄곧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 우리가 계속 봐왔었고요. 2020년 코로나를 전후해서 그때부터 시장이 소위 금리가 바닥을 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0년의 장기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는 상승 사이클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 이런 긴 호흡의
흐름이 첫 번째 하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5년간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통상적으로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기본적으로 그건 단기물 결국은 2년물 이하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미국을 포함해 단기물들은 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보통 그것은 시차를 두고 장기물로 따라서 내려오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물이 따라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동반해서 동행해서 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1년 반 정도는 단기물은 내려오는데 장기물은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검정색이 영국의 30년물입니다. 하늘색이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일본, 그다음에 뭐 독일 뭐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2020년, 21년 그 사이를 바닥을 놓고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물 금리는 전혀 아랑곳 않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걱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일본에서 3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있었습니까? 네, 이제 어쨌든 결과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는 마무리는 됐는데 최종 금리가 3.26%로 마무리가 됐고 직전 경매 때는 3.0%였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서 끝났죠. 물론 어제 3.3까지 갔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경매 소위 낙찰 금리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장기 금리의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전 세계 그 소위 중앙은행과 그 정부, 행정부가 생각하는 단기 금리를 낮춰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정부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말을 이렇게 안 듣게 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거죠. 결국 이런 장기물이 단기물과 달리 따로 노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2008년 이후 사실은 지속적으로 부채로 모든 문제를 부채로 갚으면서 올라왔고 코로나 때 아주 격렬하게 다 부채를 쌓아놨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과다하다. 특히 선진국 위주로 과다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는 쉽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근원 CPI나 근원 PCE가 3% 전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가 10년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이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7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장기로 지금 돈을 빌려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같이 물가가 불안하고 높은 상황이면 내가 그렇게 낮은 금리로 못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것에는 각국의 부채 과다에 따른 재정 적자 못 받을지 몰라라는 걱정도 있고 두 번째로는 물가 때문에 나의 구매력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당연한 그런 두 가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에서 지금 단기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 장세로 시장을 활황시키고 싶어 하지만 장기물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가 예상한 이제까지 봤던 그러한 그 유동성 잔세의 효과는 상당폭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낙 또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전망은 되나 지금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 재정 위기 우려 속에 그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하반기 우리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2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2조 원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물론 뭐 지난달에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파신 ETF는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였지만 그건 뭐 9월, 10월 박스권을 예상하시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고 일단 하반기 3,500포인트는 가겠지에 베팅하시는 개인분들 이 바이 더 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 더 딥 전략은 뭐 이제까지 늘 성공하는 대표적인 전략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좀 2,400에서 단기간에 올라서 빨리 올라서 좀 급해 보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바이 더 딥, 결국은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비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럴 때 보는 것은 신용잔고의 절대 규모, 22조에 달하는 신용잔고의 절대 규모를 보시지 말고 예탁금 대비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게 이제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걸 제가 한번 다시 갖고 와봤는데, 지금 붉은색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좌측으로 가보면 이게 이제 22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탁금 대비는 저 파란색 선입니다. 별로 안 올라갔죠. 그러네요. 이게 과거 1년 평균, 3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 자금들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신용잔고 이슈에서 뭔가 변동성이 생기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용잔고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만 조심할 것은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레버리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장기 투자하고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는 것은 복리의 힘, 워렌 버핏이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놔두고 있으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자꾸 곱하기 되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 ETF, 뭐 숏이든 롱이든 이걸 사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가져보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나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좀 명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선진국들의 장기물 금리가 잡혀야 되겠는데, 그 잡히는 키는 사실 재정 적자, 뭐 부채 과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 그것이 쉽게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한번 장기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임을 하반기까지 이어가는지 보면서 안전자산의 금값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지 여부까지 우리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